누군가는 자기 걸 말 안 하더라도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잘하셨습니다라는 말 안 해야겠다. 내가 뭐 칭찬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잘했다 하면 진짜 잘한 줄 알고 노력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야겠다. 자 대표님들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기대감이 있나요? 아니면 듣는 건 듣는데 이게 뭐 실행이 어렵지, 돈은 언제 버나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늦는데 싶으세요? 아니면 하루를 다 보내고 와서 들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 싶으세요? 어떻습니까? 강의는 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기준이니까, 하는 사람이 뭐 아무리 말을 잘해도 듣는 사람에게 귀에 안 들리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뭐 모두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줘야 의미가 있지. 여자분한테 저는 오늘 뭐 군대 예비군 갔다 왔습니다 하면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민기 대표님 오늘 예비군 갔다 왔는데 시간이 10시 딱 좋아요? 그쵸? 제가 10시로 한 이유는 아무런 핑계댈 이유 수가 없도록 뭐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 왔습니다 할 수가 없도록 10시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대표님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현정 대표님이랑 저기 계신 민기 대표님이 이제 조만간에 4월 말이니까 5월, 6월, 7월 사이에 뭔가 저랑 같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태도 같은 거 되게 긍정적이고 호감형인 그런 느낌. 병호 대표님은 이제 지금 매출이 1년에 한 6, 7억 정도 되시는데 위탁하고 사입하고 제가 그때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인데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신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엄청 대표님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잘 부탁드리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실력 좋고 태도 좋고 열심히 하고 근성 있고 배울 게 있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붙어요. 근데 부정적이고 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해도 안 됩니다. 사업이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굳이 회사에서 하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자기의 가치 입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 대표님들 우리 지금 돈을 벌러 왔지만 돈을 벌려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하죠. 돈은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돈을 낼 때는 정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오히려 좀 우쭐한 느낌도 드는데, 한 푼, 두 푼 받을 때는 이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벌려고 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를 주거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혹은 뭐 전해주거나. 그럼 가치란 뭐냐? 나의 기준에서 가치 있는 거 말고 상대방이 돈 준다 했으니까 상대방이 뭐가 됐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누구냐를 알려면 이게 다 그야말로 상대적이에요. 상대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필수 명제가 상품이 있어야 돼요. 상품이 있고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사람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돈 벌고 가치를 뭐 주고 받고 뭐 상대방 할 때의 사람은
특정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이게 무형의 상품이든 유형의 상품이든 그걸 관심 있어 하거나 구매할 만한 상대방이 반드시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이 상대방을 알고 또 상품에 대해서 알수록 좋은 건데, 그 사이에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게 판매 채널이기도 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니면 마케팅 채널이나 SNS 채널, 인스타 블로그이기도 하고 홍보하는 채널, 아니면 이 채널들을 활용한 우리의 어떤 표현하는 능력, 표현해내는 능력, 이 가치,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능력,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게 곧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돈 벌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배우고 싶어서 왔죠. 여기엔 상품이 있고 고객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판매 채널도 있고. 근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막 몇 년 동안 온라인 판매 해봤더니 느끼는 건 단순한 제품을 파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화 방안, 방식, 뭐 혹은 기회들이 보이고,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거는 이제 한 내 업무의 한 100% 중에 한 20% 정도만 혹은 30% 정도만 꾸준히 깔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왜 20% 30%만 하자 했냐면, 아니 이게 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기간도 필요한데 실력도 필요하고 심지어 돈도 필요하더라, 현금 흐름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더라. 경쟁도 심하더라. 근데 심지어 제품마다 방금 누가 웃었는데? 아니 기분 탓인가? 잠깐만요. 대표님들 들으셨어요? 나만 들었나? 옆집인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품마다 마케팅 혹은 판매 방식이 달라지니까. 근데 심지어 제품의 고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품, 그때도 설명했지만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쓰는 고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20대인지 30대인지에 따라서, 쓰는 사람은 70대 남성인데 구매하는 사람은 30대 여성인지에 따라서 판매 방식, 마케팅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변수가 필요하고 변수가 있고 또 실력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더냐. 근데 그 와중에 실력을 막 5년 6년 쌓았다 쳤는데도 나는 몇 개 제품밖에 안 팔아봤고, 그나마 나는 여러 사람 걸 팔아봤다고 쳐도 또 새로운 제품 파니까 또 새롭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큰 그림을 이제 자꾸 그려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 제품 판매 참 좋은데 제품 판매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제품 판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찾자. 실력, 경험, 기술 익히자까지 왔고, 그럼 대표님들이 지금 어디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냐? 제가 맨날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해가 조금씩 될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혹은 성장을 하든 온라인 판매를 하든 뭔가 실행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거나 이해가 됐거나 납득이 된 것만 실행할 수 있더라.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그냥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는 사람 잘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확신을 가지고 실행을 막 일이 되게끔 한 사람도 잘 없고, 심지어 이건 납득이 안 되는데 하고 납득이 안 되면 안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세상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많을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안에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 안에 기회가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봐도 후자다. 근데 우리는 늘 이해하고 납득하고 경험한 만큼만 실행하니까 너무 늦더라. 그래서 제가 찾은 성공 공식이라 할까? 아무튼 내가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는 일단 실행했어. 왜냐, 답을 모르겠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알려주질 않으니까. 알려주더라도 엄청 비싸게 받고 막 제대로 된 거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실행하고 좀 맞다 싶으면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방향성을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더라 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뭔가 확신에 찾거나
확실하다거나 이건 좀 돈 될 것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경험에 의해서 이거 돈 된다 하는 걸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오히려 그러면 맞다 이런 말이에요. 좀 불안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늘 바라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가 끝인지 어떤 프로세스로 가게 될지를 늘 알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근데 해보니까 온라인 사업은 그런 게 사실은 좀 무의미하더라. 그냥 일단 방향성 맞고 실행할 수 있으면 일단 된다. 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방향성도 누군가가 좀 피드백 해줄 수 있고 또 같이 갈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냥 장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여기서 뭔가 엄청난 걸 기대하거나 계속 방법을 찾고 막 확실한 걸 기다리고 이러기보다는 지금처럼 대표님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행하고 있잖아요.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팅을 남길 수 있잖아요. 뭔가 뭐 찾았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뭐 면접 보러 갈 겁니다, 아니면 키워드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너가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당장에는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계속 피드백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속 성장하려고만 하면 돼.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온라인 판매, 자, 제품이 있고 제품 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품을 파는 건 한 20-30%로 한정하자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좀 미리 맛보기처럼 상품 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소싱. 상품 소싱이란 무엇이냐? 상품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찾는다 하는 의미가 있고, 이걸 공급받아 온다, 공급받는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이라는 건 인터넷에서 키워드라고도 지칭을 하죠. 그럼 키워드를 찾는다, 키워드로 제품을 찾아서 그 제품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사실은 상품 소싱을 잘 하고 싶은 이유가 정확히는 잘 팔고 싶어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소싱도 해야 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준비해야 되고, 판매 채널, 그 다음에 뭐 등록하고 마케팅하고 뭐 키워드도 여기 등록할 때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곱셈으로 서로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소싱부터 일단 잘하고 싶은 거고, 소싱한 다음엔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뭐가 잘 팔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한번 소싱해보고 팔아보자. 그러니까 이거 좀 생략. 그다음 판매 채널 등록,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만 등록을 그냥 했더니 안 팔리더라. 오픈마켓에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중에 등록해도 좀 잘 팔릴 만하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해 볼 수도 있고. 자, 소싱이라는 건 지금도 말했듯이 상호 보완적이다. 상품 소싱, 잘 팔리는 상품 어떻게 찾아요? 몰라요. 찾는 방법은 얼추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걸 반복하고 많이 하고 또 빨리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는 눈도 생기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품 소싱의 끝판왕은 팔아봐야 알아요. 팔려고 시도해봐야 이게 괜찮은 제품인가 아닌가, 상품 소싱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조금만 알 수 있어. 조금은. 근데 그 와중에 왜 조금만 알 수 있다고 하냐? 실력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 실력, 경쟁사의 실력, 또 운에 따라 또 달라요. 내가 노출이 되는 것도 운도 있어. 그 다음에 내 자본금, 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 썸네일 상세 페이지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해내는지의 실력에 따라 다르고, 마케팅 실력, 노출 실력, 상위 노출 실력에 따라 다르고, 제품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상품 소싱이라는 것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판매의 시작이 이건데, 이것만 공부해서 혹은 키워드만 봐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키워드만 봐도 끝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기준도 없어. 누가 알려줄 수도 없어. 왜냐,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온라인 판매 10년, 20년 한 사람도 몰라요.
팔아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뭐 이렇게 대량 등록을 해가지고, 아니면 반자동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써가지고, 아니면 좀 될 만한 걸 계속 분석해서 소량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일단 팔리는지 일단 올려보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판매션을 올려보자. 그럼 여러가지 대량이나 반자동처럼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그 중에 운 좋게 반응이 오거나 문의가 오거나 판매가 되면 이거 팔리는 제품인가 보다 라고 도리어 쫓아가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량 등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제 조건이 소량 등록 혹은 사입 혹은 브랜드를 만든다 하는 것의 전제 조건, 이것들이 위험한 이유, 팔리지 안 팔릴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에 위험하다 하는 거죠. 자, 키워드를 찾고 발굴하고 분석할 때 이걸 많이 할수록 좀 좋은 건 알겠지만 많이 한다고 무조건 그냥 다 잘 팔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발굴과 분석에 힘을 조금 줄이거나 혹은 찾는 기간을 일주일 안에 나는 쇼부 볼 거야 하는 사람하고 나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 계속 찾을 거야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에너지를 좀 줄이자, 그리고 꾸준히 한번 찾아보자 하는 개념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상품을 찾는 방법 중에 이제 뭐 대량 등록이나 반자동을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니면 아예 예시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들어볼게요. 자, 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예시를 드느냐? 우리가 판매 방식 중에 뭐 국내에서 판다 했을 때 뭐 위탁 있고 사입 있고 브랜드 있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도 있죠. 근데 이렇게 위탁을 하는 이유, 아직 사입이나 브랜드 만들기에는 뭐가 잘 팔릴지 모르니까, 이건 물건을 사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리스크라도 없는 위탁이야. 위탁 중에 또 뭐가 잘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급받아서 국내에 팔면 그냥 국내 위탁이고, 해외에 있는 거 가져다가 국내에 팔면 해외 구매 대행처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이든 아니면 위탁 중에 좀 뭔가 대량 등록 같은 거, 뭔가 반자동처럼 막 뿌려댈 수 있는 것,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그런 신사임당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 이런 거, 우리가 이 관역이 있으면 이걸 막 맞추려고 하기보다 마구 던져서 얘가 맞았네 하면 이걸 그냥 관역으로 삼자, 이런 느낌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도 대량이나 반자동, 국내 위탁도 마찬가지고 도매 사이트 같은 데서 대량이나 반자동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위탁에서 하는 경우는 좀 확률이 적죠. 도매 사이트의 상품이 좀 차별화가 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거면 해외에 있는 상품, 중국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이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뭐 마진이 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내에 없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모르겠고 나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힌트 얻고 싶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반자동 혹은 자동으로 할래. 그 자동은 내가 이거, 반자동은 내가 좀 보고 하는 거고, 자동은 아예 안 보고 그냥 막 때려 넣는 거니까 자동은 좀 불안하다 해서 반자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 아까 상품을 찾을 때 다 상대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상품,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다는 거는 그냥 그 상품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상품을 찾아서 뭐 나름 키워드 분석을 해보든지, 아니면 상품 찾아서 마구마구 등록을 해서 문의가 오거나 팔리거나 뭔가 클릭이 되는지, 나한테 오는지, 이게 노출이 되는지를 그냥 등록만으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팔리는지 알아야 여기에 시간을 쏟아주는데, 시간을 쏟는다는 건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마케팅, 뭐 비용도 쓰고 노출을 위해서 막 그런 수고를 들일 텐데, 잘 팔리는지 모르고 모든 제품을 이렇게 시간을 쏟아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마케팅, 뭐 비용을 쓰기 전에 일단 상품을 많이 찾고 등록해보는 것만으로 잘 팔리는 상품을 한번 추려보자. 그 다음에 잘 팔리는 제품에만 이런 걸 쏟아주면 훨씬 더 내 마음도 편하고 통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도 줄이고 효율도 높지 않겠느냐. 그 다음 잘 팔리는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 위주로만 또 소싱을 다시 해주면 몇 배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일단
상품 찾고 등록하는 것에만 써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그러려면 많이 찾고 또 빨리 등록하고, 그 다음에 판매 채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 노출이 좀 어려워. 쿠팡? 그나마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나아. 근데 오픈 마켓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보다 노출이 더 잘 돼요. 근데 안정적이지가 않다.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막 여러 판매 채널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상품을, 그게 옵션이 하나만 있는지도 모르고 2개, 3개일 수도 있어. 10개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데만 한 10분, 20분 걸렸어요. 그냥 수동으로. 그러면 이걸 판매 채널마다 등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걸 써서 이제 타오바오에 있는 링크 같은 걸 넣으면 그걸 뭐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주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꿔주고, 뭐 이미지도 정리해주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걸 또 다시 다른 몰들로 쉽게 뿌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여러 상품을 찾아서 빠르게 등록을 하고, 그것도 판매 채널을 여러 곳에 등록을 해본다. 근데 그 와중에 오픈마켓에서 주로 반응이 오더라 하는 식인 거예요, 보통. 근데 이까지는 누구나 알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 할 때 뭐 강의에서 나오니까. 근데 제가 한 4,400개를 나름 찾아서 등록을 하고 오픈마켓들에도 막 뿌렸어요. 근데 어떤 날은 매출이 0원, 어떤 날은 95,000원, 어떤 날은 0원, 어떤 날은 18만원, 어떤 날은 0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달에 뭐 거의 100만원도 안 나오니까 이게 맞나? 난 유료 강의 보고 그대로 했는데. 심지어 4,400개나 등록을 했단 말이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근데 그게 강의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건 해외 구매 대행이든 뭐든 다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방식을 취할 때 뭔가 하나의 제품을 어떻게 노출하려고 막 노력하고 집중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양으로 막 때려야 될 때 그 판매 확률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일단 전제 조건은 상품을 찾을 때부터 염두해둬야 돼요. 내가 1차적으로 찾을 때는 그래, 이 상품들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 근데 이제 이 상품을 다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반응이 오거나 조금이라도 고객이 뭘 원하는지, 수요, 욕구, 고객의 수요, 욕구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다. 왜냐? 상품을 찾으려면 키워드를 열심히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석도 해보았을 거고, 고객의 리뷰도 봤을 거고, 그러면서 뭔가를 그냥 감에 의존하지 말고 뭔가라도 알고 하자 라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조금이라도 반응이 왔어. 등록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반응이 왔으면 그 반응이 온 상품들 혹은 상품군 위주로, 혹은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심리 상태에 근거해서 또 다른 제품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되겠지 해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게 1번. 상품에 대해서 그런 전제조건 혹은 그런 개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처음에 막 등록을 했더니 아무런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안 팔렸다는 게 노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 채널마다 노출이 안 됐어. 이걸 막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외워보시면 좋아요. 제가 늘 말했듯이 노출, 그 다음에 유입이고, 그 다음이 전환, 판매다. 그럼 일단 판매에 영향을 주는 건 뭔가를 고민해보세요. 유입, 일단 들어왔잖아요. 썸네일을 클릭해서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럼 썸네일에 영향을 주는 것, 전환에 영향을 주는 것, 리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뭐 가격도 있겠지만 가격은 미리 보고 들어왔을 거고, 이런 거겠죠. 그러면 썸네일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썸네일을 보고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출 단계에서 유입에 영향을 주는 건 썸네일, 가격, 그다음 외부에 혹시 노출된, 아직 클릭은 안 했지만 노출되어 있는 뭐 리뷰 숫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뭐 상품 명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일단 노출이 돼야 유입이 되고 유입이 돼야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해줘야 되지만 순서로 보자면, 내가 만약 해외 구매 대행에서 여러 가지 상품 4,400개를 등록을 했다.
반응이 없어. 그럼 이걸 삭제하고 새로 등록을 하면 반응이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아까 같이 1번 상품에 대한 고민 최대한 해나가는 것과 우리가 이제 모든 판매 채널은 기존 판매자가 잘 팔고 있어서 신규 판매자가 못 들어가면 그 제품의 가짓수, 그 판매 채널의 제품의 가짓수가 적어질 거죠. 신규 판매자가 새로운 물이 안 들어오면 기존 물들이 고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 채널들이 신규 스토어나 신규 상품에 대해서 노출에 이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그러면 신규 스토어, 신규 상품, 그러니까 이걸 등록할 때, 왜냐, 이 4,400개를 등록하고 나면 반응이 있는 제품이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을 다시 돌봐줄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반응이 있는 것만 돌봐줘야지. 새로운 상품도 등록해야 되는데 4,400개 언제 다시 등록하고 있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신경을 쓰자 하는 말이죠. 어떤 걸? 일단 신규 상품으로 등록될 때가 제일 노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니까, 좋은 뭐 어떻게 보면 상황이니까 일단 가격이에요. 요것만 오늘 배워가도 좋아. 왜냐? 가격이 뭐 어쨌다고. 가격을 우리가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격은 무조건 변동이 있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자, 근데 이 가격이 뭐 어쨌다는 거냐? 판매 채널도 내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에 대해서 나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신규 상품일 때 가능한 마진이라는 것을 거의 생각 안 하고 정말 최소로 그 몇백원, 몇천원 남는다는 개념으로, 혹은 뭐 너무 그러면은 판매 수수료가 있으니까 한 5천원, 만원 남는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가격부터 낮춰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마진이 20%는 돼야지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당연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판매 채널 입장에서는, 자,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품을 등록했을 때 신규일 때의 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신규 버프 있을 때 가격이 높은 애보다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노출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게 이 노출이 한 번 된 덕분에 그때 마침 우연히 누군가 클릭을 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제가 상위 노출에 제일 중요한 게 구매나 판매나 클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규일 때는 뭐든지 버프가 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있다. 근데다가 이런 한 번의 시너지 혹은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한 번에 클릭을 만들어내고 한 번에 판매를 이렇게 냈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나 한 번의 판매 덕분에 혹은 가격이 낮은 것 덕분에 노출이 또 더 되고, 노출이 또 더 낸 덕분에 클릭이 또 되고 판매가 또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덕분에 리뷰가 하나 쌓여서 그 덕분에 같은 노출, 같은 유입, 같은 판매라도 훨씬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죠. 리뷰 하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리뷰가 0인 거랑 1개랑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가격 뭐 마진 낮추자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조건 노출의 기회를 얻는 게 무조건 유리해. 광고비를 쓰든 가격을 낮추든 이게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안 팔려보면 알아. 그 다음에 노출 기회 얻고 클릭 기회 얻고 판매 기회 얻고 나서 나중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이상 안 팔릴 때까지 가격을 몇백원, 몇천원씩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던 방식, 작년 3월인가부터 한 5월까지 몇천 개를 팔았던 그 맨날 예시 듣는 모기 퇴치기가 원가가 6,900원이고 시작 판매가가 24,900원인가? 제가 22,900원인가?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낮춰서 광고도 하고 상위 노출하면서 1위 되고 나서 쿠팡에서 그 다음엔 얼마까지 올렸을까? 했더니 48,900원까지 올렸다. 근데 왜 48,900원이냐? 나 51,200원까지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리뷰를 진짜 달기 시작하면서 나 얼마에 구매했다 라고 딱 찍은 게 1위에 다 박히니까 더 이상은 이제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혹은 이런 작은 차이에 판매량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제가 하루에 막 150만원 이상씩 팔았어요, 이걸. 그러다가 그 찐 리뷰가 딱 2개 달린 이후에 찐 리뷰가 조금은 애매했어요. 뭔가 모기를 못 잡는다, 뭐 그냥 뭐 소음이 조금 있다, 뭐 밋밋하면서도 별로야. 아무튼 이 리뷰 2개 보고는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1위를 몇 주 동안, 거의 몇 달 동안 하던 게 이 리뷰 2개 딱 달리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 숫자 대비 판매량이 거의 절반 이상 뚝 줄어드니까 쿠팡이 바로 그 다음날 내 제품을 2페이지로 넘겼어요. 근데 2페이지로 넘긴 덕분에 판매량이 더 떨어지고 클릭이 더 떨어지고 노출이 또 안 되니까 그럼 또 떨어져, 순위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판매 채널이 얼마나 민감하게 이걸 반응하는지. 단순히 그냥 판매 금액으로는 내가 높아질 수 있지만 판매 추이도 본단 말이에요. 전환 추이, 전환율도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등록했다 보다 상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신규 상품 버프 있을 때 가격을 낮춰서 들어갔다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다 서로 곱셈이란 말이에요. 노출과 유입과 전환이. 노출 덕분에 또 클릭이 되고 클릭 덕분에 판매가 되고 클릭 판매 덕분에 또 노출이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도 중요하고 신규 버프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키워드도 최소한은 몇 가지는 넣어주고 혹은 뭐 무조건 메인 키워드 안 넣어도 돼. 세부 키워드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최소한 맞춰서 해주고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뭔지 모르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 몇천 개 등록하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돼. 카테고리 뭔지 알고 싶다? 그럼 내 제품이 어떤 키워드인지는 알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상위에 있는 판매자 상품 5개만 보면 내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대충 알게 돼. 그러니까 카테고리랑 키워드는 정확하게 입력해주자. 그러니까 가격 낮추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내 상세 페이지를 막 엄청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제품 썸네일에 나왔던 이 제품 혹은 이 색상을 네가 파는 게 맞냐, 이 옵션 이름이 이 제품 색상을 의미하는 게 맞냐, 이 최소한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사면 중국에서 정확하게 이 색상이 오는지를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옵션 명이랑 그 사진이 원래는 이 프로그램을 쓰면 여기 상세 페이지 맨 밑에 깔려 있었어요. 뭐 실제 빨강색 사진, 이름. 그러니까 옵션 명만 보고는 모르겠었는데 옵션 명이랑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좋은데 이게 상세 페이지 밑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 제품 맞나요? 뭐 이 색상 맞나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의 맨 밑에 상세 페이지 맨 밑에 깔려있는 이 옵션을 이제 하나하나씩 등록하면 힘드니까 HTML로 가서 요 밑에 있는 요 옵션 부분만 잘라나게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맨 위로 올렸더니 상세 페이지의 맨 위로 올려줬더니 또 판매량이 그냥 뭐 한두 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너지를 내더라. 아까 신규일 때 혹은 가격 이렇게 해줬을 때 또 그 와중에 어쩌다가 한 명 들어왔는데 원래 안 샀을걸? 상세 페이지 맨 위에 옵션을 깔아줬더니 한 명이라도 더 사더라. 근데 그게 눈덩이처럼 또 불어나서 한 번 더 팔렸더니 또 한 번 더 팔리게 되고 이러더라 하는 그런 디테일. 그 다음에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도 썸네일도 내가 뭐 예뻐 보이는 거 말고 막 정신없이 보이는 거 말고 딱 이 제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1번, 가시성을 1번, 이 제품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정확도 같은 걸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이 중국어 같은 건 최대한 없는 거 위주로, 최소한 썸네일 그 다음 이미지 추가 이미지에는 중국어가 있더라도 첫 썸네일에는 중국어가 없게끔 눈에 잘 띄게끔 이 제품을 정확히 표현해 주게끔 이 정도의 수정하는 시간은 들여도 좋더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쫙 있으면 이걸 다 바꿀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 이 상세 페이지 맨 윗부분 썸네일 보고 스크롤 한번 내려서 이렇게 딱 첫 화면 부분에서 또 사람들이 한 70-80% 이탈한다고 하니까 이 윗부분은 최대한 중국어는 없애주고, 중국어만 따로 없애기 힘들면 그냥 아예 그걸 사진이 이만큼인데 중국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잘라버려, 이만큼.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제품 사진 위주로 글자 같은 거 빼고 최소한 이 첫 화면 정도는 그렇게 해주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첫 화면에 중국어 없앴고 위에 옵션명 들어갔고 가격 낮췄고,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에 등록했던 4,400개랑은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4,400개 등록을 했을 때 안 팔렸던 것들이 만약에 새로 등록해서 팔렸다 쳐요. 그럼 이게 팔린 덕분에 이 팔린 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상품 소싱에도 또 영향을 주더라. 팔린 제품과
유사한 상품들, 예를 들면 팔린 제품이 골프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골프백도 등록하고 뭐 자파도 등록하고 신발도 등록했다면 이제 다 안 하고 골프백에 여러 색상, 골프백에 여러 브랜드, 골프백에 여러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본 거죠. 그 다음에 또 골프백이 팔렸지만 뭐 운 좋게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프 용품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취급했던 중국에 있는 골프백 판매하는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스토어에서 잘 팔리는 상품군을 누적 판매 순으로 눌러서 또 다른 상품들도 한번 올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 있으니까 판매가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용 정점이 제가 이제 쿠팡에서 운 좋게 대형 견집 같은 게 팔렸거든요. 대형 견집을 키워드 검색으로 하면 경쟁 강도가 8대1인가? 뭐 12대1인가 그래요. 그냥 찾았으면 안 팔렸을 법한 건데 아무튼 이게 쿠팡에서 팔렸어요. 작은 거 팔면 35,000원 남았고 큰 거 팔면 12만원까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만 팔아도 한 달에 300만원 버는 거였어요. 근데 쿠팡에서 2, 3일에 하나씩 팔리는 거예요. 이거 효자 상품이네?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게 왜 딴 것들은, 딴 제품들은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 데서 잘 팔리는데 왜 얘만 쿠팡에서 팔릴까? 아, 고객들이 대형 견집 같은 걸 사는 고객들이 쿠팡에 많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뭐 나이에 따라서 뭐 쿠팡 쓰고 뭐 나이에 따라 지마켓 쓰고 그런 게 따로 있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상품군도 구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에서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잖아요. 노출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픈마켓이 좀 더 많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쿠팡이 그래도 좀 나아. 그러니까 이 대형 견집이 우연히 쿠팡에서 노출이 된 거예요.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아무튼 그때 우연히 클릭이 되었거나 우연히 판매가 되어서 이 제품이 쿠팡에서 나름의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상위 노출되었든 아무튼 노출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딱 그 노출된 만큼만 2, 3일에 하나씩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게 제품의 차이고 뭐고 간에 제품이 아무리 뭐 팔기 빡세고 어쩌고 간에 노출만 할 수 있으면, 노출만 되면 이게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팔아봐야지만 아는구나 하는 개념 하나랑 노출이 되어야지만 뭔가 팔리는지 아닌지 알 수 있구나 또 하나.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은 누군가가 구매를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 제품은 나름 검증이 되었어. 차별화가 됐든 뭐 아무튼 뭐 남들이 안 파는 거든 가격이 싸든 뭐 아무튼 검증이 됐어. 난 몰라요. 근데 아무튼 쿠팡에서만 노출이 된 걸 알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그럼 11번 거랑 지마켓, 옥션, 뭐 멸치 쇼핑, 롯데온 이런 데서 이 제품에 대해서만 키워드 광고를 해준 거예요. 키워드 광고가 중요해요. 다른 광고는 다 비싸니까 키워드 광고로 그 특정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내가 실제로 조정하면서 광고를 돌렸다. 했더니 불안하잖아요. 돈을 쓰려니까. 제품이 뭐 4,400개인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하루에 10,000원만 해도 한 달에 30만원 돈 나갈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어떤 개념으로 접근했냐? 이거 광고 돌려야 될지 얼마에 돌려야 될지 아무도 알려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팔면 35,000원부터 12만원 남으니까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면 그래 35,000원 나갈 때까지 한번 돌려보자. 내가 좀 공격적인 사람이면 심지어 판매 채널 수수료 다 빼고 12만원 남으면 12만원 광고비 쓸 때까지 하나 팔리는지 보자. 하나만 팔려도 이득이야. 왜냐? 그 광고 덕분에 한 번이라도 클릭을 더 얻고 한 번이라도 팔았으니까 이 클릭과 판매 덕분에 이제는 광고를 안 해도 조금이라도 노출 순위가 올라갔을 거니까 리뷰라도 하나 쌓일 테니까. 자,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그러면 이왕 광고로 돌릴 거, 광고로 돌리면 썸네일이든 상세 페이지든 뭔가를 볼 테니까 광고 돌리기 전에 썸네일 상세 페이지도 옷도 좀 단장해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리뷰가 0이다? 그럼 리뷰라도 내 친구 부탁해가지고 한 개라도, 최소 한 개라도. 왜냐면 우리도 제품 구매할 때 알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맡을 수도 없으니까 이 리뷰의 중요성이 압도적이에요. 리뷰 진짜 좀 이거 믿고 구매해볼만 하겠다 하는 거 하나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 또 하나보다는 또 3개가 또 엄청 커. 3개 이상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하나 해놓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만지고 나서 광고 돌린 그 정도의 정성,
이런 거 없이 만약에 또 광고 돌렸잖아요. 그 광고도 잘 돌릴지도 모르는데 광고 돌렸다. 되게 소극적으로 돌렸다. 에이 뭐 안 팔리네 하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고도 곧 판매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광고는 곧 노출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노출시켜준다는 거지 팔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준비 좀 하고 노출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래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10번 내일도 10번 모레도 10번 노출이 됐는데 이걸 내가 분석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왜냐? 오늘 10번 내일 10번 모레 10번 노출이 됐지만 이 중에 진짜 고객 구매할 만한 고객이 어떤 요일에 나한테 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10명이라고 이 중에 꼭 한 명씩 사라는 보장이 없어요. 나는 신발을 보러 갔지만 오늘 보러 온 거지 살 마음은 없어. 인 사람하고 갑자기 볼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에 띄어서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광고도 그냥 하루 이틀 돌려서 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의 또 최적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돌리다가 돈만 많이 나갔네 이렇게 또 해도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아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해외 구매 대행 판매를 뭔가 전환시킬 수 있는, 판매가 안 되는 걸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 되게 핵심적인 것들 한 4-5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팔아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적용해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해외 구매 대행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매출이 뭐 2천, 3천, 4천 난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을 적용하면 곱하기 2 금방 되죠. 왜냐하면 등록하는 개수가 몇천 개일 테니까 그 모든 제품에 이걸 다 적용해주면 눈덩이가 굴러가기 전이라도 곱하기 2는 될 거예요. 그러면 매출 4천이던 사람이 8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8천이 되면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매출 4천에서 8천 되면 해외 구매 대행은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신경 쓸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의 강의, 해외 구매 대행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6기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은 국내 위탁이랑 해외 구매 대행이랑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작 전인 사람과 시작한 사람을 구분 지을 거예요. 시작 전이면 내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 선택하게끔 할 거예요. 시작한 사람은 이런 방금 설명드린 방식처럼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마진을 늘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판매된 상품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해외 구매 대행 이후의 사업을 전개하면 좋을지를 알려줄 거예요. 왜냐? 해외 구매 대행 하다 보면요 알게 돼요. 평생 해외 구매 대행만 하게 생겼구나. 해외 구매 대행이 국내 위탁보다 한 2.5배는 신경 쓸 것도 많고 손도 많이 가요. 변수도 많고. 그리고 자, 해외 구매 대행의 주로 판매하는 방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까지 안 가요. 그냥 찾아, 키워드 찾고 상품 소싱해, 중국에서. 그 다음에 등록해, 키워드 쪽을 입력해, 끝이에요. 이걸 반복해요. 이 특정 기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술이잖아요. 제가 아이템 위너 할 때 뭐라고 말했죠? 단순하고 판매하기 쉬울수록 초반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 가능한 게 많아지고 실력이 좋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해야 앞으로 먹고 살기 좋아지는 거지. 평생 노가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건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많이 뭐라 해야 될까, 운을 내맡기는 거, 내 미래를 내맡기는 거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 해외 구매 대행은. 그리고 실력도 많이 안 써요. 해봐야 뭐 광고 직전까지만 하는 걸, 그냥 뭐 단순 노가다만 하는 걸.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 찾는 능력, 기술이라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운의 영역도 많아.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을 할 거면 평생 정신이 없을 거고 평생 불안할 거고 평생 바쁠 것이야. 할 거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해외 구매 대행 강사를 하든지,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어떤 진실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을 구해주든지, 구해주면서 돈을 받든지. 아무튼 해외 구매 대행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그냥 해외 구매 대행만으로도 뭐 돈 버는 사람 있겠지만 불안하다,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대량 등록, 반자동, 자동 정확한 차이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좀 모릅니다. 내가 다 안 해봐서 몰라요. 그리고 그거 구체적으로 뭐
알아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하실 거니까. 저도 안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모르죠. 내가 다 써본 것도 아닌데. 대량 등록이라는 것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인간의 힘으로 대량으로 하기 힘드니까 자동, 반자동이 있는데 둘 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반자동은 내가 어떤 것들을 팔지, 예를 들면 도매 사이트가 있다. 여기 상품이 있으면 여기 막 체크해. 내가 등록하고 싶은 거. 이게 반자동이고, 자동은 그냥 뭔가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거 싹 긁어다가 거기 있는 상품 그냥 전체 다 뭐 10,000개, 100,000개 막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대표님. 돈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상품 등록 알바, 네이버 쇼핑몰 말고 쿠팡 상품 등록만 지원해야 하나요? 어잉? 아니요. 상품 등록 알바든 뭐든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거 뭐든 좋아요. 디자인 빼고, 디자인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디자인 빼고 다 하면 좋아요. 쿠팡 상품 등록 아니라 뭐든 다 해도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지. 광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광고비 45,000원 돌린다고 하셨을 때 입찰가를 최대 어느 정도로 맞춰? 진웅 대표님도 조금 분석적인 사람인 것 같아. 분석을 하지 맙시다. 분석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분석은 나중에 취미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광고비 35,000원 돌린다고 하면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적어놨잖아요. 내 마진 35,000원에서 120,000원이라고 최소한의 상한선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만큼만 쓴다, 하나 팔릴 때까지. 그러면 그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의 입찰가를 처음에 한 70원 이렇게 최저로 잡아요. 최저. 그 다음 날이 지나요. 하루가 지나요. 그러면 그 전날 돌린 거 얼마 나갔는지 볼 수 있잖아요. 광고 비용이 아마 0원일 거예요. 그러면 70원으로는 아예 노출도 안 되고 돈도 안 나갔나 보다. 왜냐? 클릭당으로 돈이 나가니까 노출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클릭도 안 됐겠지 하면서 70원을 한 150원씩 올려. 이렇게 밑에서 시작해서 70원으로 시작해서 위로 점점 올려가면 돼요. 150원, 그 다음 200원, 250원 해서 그 다음 날 계속 얼마 나갔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0원 나가다가 어떤 날 3,000원 나갔어요. 그럼 갑자기 뭐야 많이 나갔네 싶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3,000원이 키워드마다로 나누면 또 키워드마다 1,000원씩 나갔어 막. 그럼 이 1,000원도 24시간 중에 1,000원이니까 24시간으로 나누면 뭐 몇십 원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수적으로 올려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 썼고 키워드당 얼마 썼고 이거 덕분에 얼마 팔렸다 하는 게 데이터가 잡히잖아요. 요즘엔 광고는 다 이거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뭐 한 3만원 키워드 하나가 3만원 나갔는데 안 팔렸어. 그럼 얘는 없애지 말고 입찰가를 또 낮추고, 또 입찰가 아예 비용이 안 나간 거 있으면 입찰가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뭐 목표 클릭수 이런 거 막 분석하고 막 그런 거에 시간 쓰지 마세요. 왜냐? 이런 상품 선정하고 키워드 광고 돌리고 이거 아주 작은 부분인데 여기에 막 분석하느라 시간 너무 끌리면 진짜 큰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 해외 구매 대행보다 국내 예탁이 더 나을까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낫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현금이 자꾸 안 돌아서 제품 판매 내 돈으로 안 한다 했던 거예요. 남의 것만 그냥 팔아주고. 저는 해외 구매 대행보다는 국내 예탁을 추천합니다. 51 국내 예탁, 해외 구매 대행 49. 나는 만약에 굳이 둘 중에 하나라면 이거야. 이게 훨씬 더 확장 가능성이 커. 내가 기술 개발하고 실력 기르고 판매 경험해보고 하기 훨씬 더 커. 근데 아까 해외 구매 대행을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여러 가지를 등록해서 이 중에 어떤 상품군, 어떤 상품이, 어떤 키워드가 팔리는구나, 반응이 오는구나를 테스트해서 그 중에 팔리는 제품이네가 있으면 그걸 중국에서 사입해서 국내 위탁으로 팔거나 국내 사입으로 팔거나 이렇게 하겠지. 근데 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조건 국내 위탁입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니까. 대여할 공간 없는 저도 현섭 대표님께 컨설팅 받고 싶네요. 뭐지? 그만큼 칭찬인 거죠. 저 내일 크몽의 로고 디자인 판매 등록하려고 하는데 피버 판매자 포트폴리오 가져올 때 사전에 판매자에게 허락을 받고 올리는지 그냥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올리는 거죠. 해외 판매자한테 어떻게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겠어요. 그렇게 중개하는 건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뭐 한국에 크몽에 올렸는지 알겠어요. 그냥 뭐 팔아주면 고마워하지. 그리고
꼭 크몽이라는 곳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크몽에 올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크몽은 노출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통제 영역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그냥 큰 기대 없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블로그, 인스타 같은 거 혹은 인스타 광고 같은 거 좀 집중해보면 좋겠죠. 그냥 크몽에 올린다 해서 팔릴 거란 기대를 최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질문이 끝인가요?